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 3월 6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추정컨대 3월 며칠쯤에 2024학년도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원 기간은 2023년도 3월에서부터 2024년도 2월인데 예상이 가시죠? 2024년도 3월부터 2025년도 2월까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게 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신청을 해도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친구들은 5월경에 나오거든요. 그럼 뭐예요? 3, 4월에 들었던 거를 환불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입을 오거나 아니면은 신청을 늦게 했어. 나중에 했어. 그러면 뭐예요? 해당되는 걸 환불해 줘야 되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나이스 학생복지 교육비 지원관리 심사관리에 보시면 대상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나이스 학생복지 교육비 지원 심사관리 요거를 권한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들어가면 안 보이거든요. 달라고 안 하면 안 주거든요. 그래서 달라고 하셔야지 그 대상자들을 우리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수강권 성립전 예산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성립전 예산 그거고요. 내려오면은 성립전 예산을 강사비, 재료비, 교구 재료비 필요하시다면은 수용비까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왜 수용비까지냐면은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작년 기준 60만 원 이내에 수강료 지원하고 추가로 20만 원까지 더 됐고요. 그다음에 수강료는 뭐냐면은 강사료, 도서교육비, 재료교육비, 수용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자유수강권에서 수용비도 뗄 거다 하면은 편성해 하셔야죠. 강사료, 도서교육비, 재료비, 수용비 이렇게 해주시게 되고요. 학교 회계로 처리하는 경우에 하나고요. 보호자나 강사에게 직접 교재비나 재료비 등 현금 지원은 불가합니다. 60만 원 소진하고 추가로 수강한 지원 대상은 연간 20만 원 추가 지원. 이거는 몇 년도지? 21년도에 60만 원 한다고 했다가 20만 원 이제 다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거의 80만 원으로 많이 되시더라고요. 60만 원 플러스 20만 원. 이렇게 많이 되고 매해 다르기 때문에 올해 거의 공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뭐 방과학부 출석률이 저조한 학생에 대한 지원 중단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2024년도께 나와봐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 미만일 때는 독려를 하고 그 다음 분기도 50% 미만일 때는 지원 중단할 수 있다. 사전 안내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분기에 못 듣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매년 바뀝니다. 아무튼 출석 지원 중단도 있어서 아까 전에 연간 우리 업무 체크리스트 보셨을 때 갑자기 그거 있었잖아요. 50% 이상 아이들 출석했나 보는 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게 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학년 말까지 지원. 그렇게 되면 뭐예요? 발표되면은 이제 환불해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목 경정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자로 했던 그런데 이제 과목 경정이 이제 뭔지 이제 아셔야 되거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수익자가 있어요. 수익자로 걷는 거로 이제 학생한테 환불해 줘야 되죠.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더 필요한 게 있겠죠. 먼저 자유수강권에 있는 돈을 이제 수익자로 나갔던 거를 자유수강권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은 수익자의 돈이 남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환불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꿔주는 게 뭐냐? 바로 과목 경정입니다. 세입 세출 과목을 집행한 후에 세입 돈 들어오는 거, 세출 돈 나가는 거가 나간 후에 과목에 착오가 있었어요. 원래는 자유수강권에 나와야 되는데 수익자로 나갔잖아요. 이건 착오가 아닌데요? 하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됐으니까. 발견할 때 이를 변경하는 거를 과목 경정이라고 하고요. 세입 회출이 완료된 후에 이미 교재비 나갔을 거잖아요. 이미 강사비 나갔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A 과목, 수익자 방과학도를 B 과목, 자유수강권으로 바꾸는 게 바로 과목 경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가 빠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정산하실 때 0이 안 맞아서 되게 황당하고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고 환불 및 과목 수정 요청으로 이거를 이제 기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2023학년 1분기 방과학교 자율성권 환불 및 과목 경정 요청을 내부 기한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방과학교 환불 명단이 있고요. 그다음 자율성권 교재 재료비 과목 경정 이렇게 해달라. 그런 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환불 명단 축구 A 듣고 융합과학 A 듣고 한 친구한테 이만큼 환불해 주세요. 왜냐? 3, 4, 5, 6 강사료 환불 이렇게 해서 내부 기한을 하게 되고요. 또 환불을 하려면은 우리 과목 경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목 경정은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품이 4월 7일에 했다. 그래서 수익자 반가학교 교재비 있었는데 이거를 바꿔달라. 뭐 반가학교 자율수강권 목적 자율수강권 교재 교구 지원해서 해달라. 우리 자율수강권 내려오면은 성립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바꿔달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연수에서 잘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은 게 그때가 되면은 방과학교 부장님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두구두구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를 내가 모르겠구나. 오늘의 목표는 내가 뭘 모르는지 그거를 보시는 걸로 한결 가볍게 하시면 좋겠고요. 다 똑같은 처지거든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오늘 다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때 그래 말했어. 자율수강권은 과목 경정을 해야 된대. 그거를 떠올리시고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면은 또 카톡방에서 방과학교 부장님들이 모여 계신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서로 돕고 살고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헤쳐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시는 게 정상이시고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설명드려야 되겠다. 이런 게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과목 경정한 내용은 추가 과목 경정이 안 됩니다. 한번 바꾸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했으면 다른 걸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과목 경정은 신중하게 딱 맞춰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수강료는 뭐냐면은 방과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고요. 가장 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사료 있고요. 강사료는 강사분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업체한테 지급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는 도서 교재비죠. 그 다음에 재료구입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수강료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학교에 따라서는 실제로는 강사료랑 수용비를 합쳐가지고 수강료로 표시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교재 재료비를 또 따로 표시하는 데도 있고요. 학교에게 편입하여 처리하고 선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스쿨뱅킹 및 자동이체를 통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거의 분기별로 많이 합니다. 월별은 힘들잖아요. 분기별로 거둔 다음에 석 달이나 그렇게 하게 되고요. 학기별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기별로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간 운영이 그렇게 돼 있으면 되고 서울시에 한 3-4학교밖에 안 하더라고요. 학기는. 수강료 재료비 교재비는 강사가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수납할 수 없으며 학교 회계 수납원이 수납하는 걸 원칙으로 함. 이게 뭐냐면은 강사분이 교재 같은 거를 직접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사분이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도서 판매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신규 강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신규 강사님이 예스24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해 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갖고 오고 샀어요. 내주세요.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각종 7가지 서류 있거든요. 7가지 서류를 학교에다 내고 사는 방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카드로 해가지고 물건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분이 만약에 신규 강사님이라 그러면은 결코 직접 구매하신 거 아닌 거를 강사 OT 때 말씀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강사님이 물건 사가지고 드리고 그 돈을 학생한테 받는다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학교 회계에 편입하셔야 됩니다. 우선 하나씩 보면 개인 위탁은 이런 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사료 얼마고 수용비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방과학교 일자비 81페이지인데 연간 운영계획 부분입니다. 연간 운영계획에 우린 강사료 얼마 하겠다. 수용비 얼마 하겠다. 그거 심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심의 받은 걸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학교는 강사료 얼마고 수용비 얼마여서 얼마를 거둬야 된다. 1회당 원래 저희는 한 달이
주 4회를 한 달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1회당 얼마인 걸 해서 주수대로 거두시면 됩니다. 업체 계약은 수의 계약도 있습니다. 뭐 2천만 원 이하일 때 특별한 조건이 있다 5천만 원 이하일 때 너랑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수의 계약이고요. 그런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협상의 계약도 있습니다. 근데 협상의 계약은 거의 안 했을 겁니다. 대부분이 뭐냐면은 2단계 규격 가격 동시 입찰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2단계 규격 가격 동시 입찰이 뭐냐면은 먼저 업체에서 규격서랑 제안서를 내면서 동시에 가격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안서를 보면서 이거 괜찮네. 이 업체 괜찮네. 그래서 80점 이상이 된 업체만 대찰이 되는 겁니다. 대찰이 돼서 가격제의 최저가인 업체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 올립니다. 나라장터에 우리 방과학교 입찰 공고를 올립니다. 일부러 서울이 아닌 인천 걸로 퍼왔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나라장터에 이제 올리게 되고요. 행정시장님 올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개찰을 완료하면은 뭐가 뜨냐면 기초금액이 있습니다. 이미 전임 부장님들이 기초금액을 다 하셨고요. 험난을 가정하셨고, 기초금액은 뭐냐면은 업체의 뭐 이윤이라든지 아니면은 업체의 뭐 일반 관리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뭔가 큰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금액인데 업체에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을 했을 때 입찰 금액이 있어도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441, 88.545, 89.863인데 이 적격업체를 3개로 했잖아요. 3개로 했기 때문에 적격업체가 아닌 건 개찰이 안 되고요. 적격업체의 제일 낮은 이 업체랑 하신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격가격 동시입찰이 어느 업체를 할지 제안서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세 겹체든 두 겹체든 한 겹체든 개찰을 하게 되면 가장 낮은 가격을 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학원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뭘 받냐? 수용비, 강사료. 그때 나올 수 있는 거죠. 업체가 수찰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2월 학원인 심의 자료에 강사료가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수용비도 학교에서 정하게 되기 때문에 2월에 이제 업체 위탁은 정해진다. 그래서 이게 기초금액 강사료라는 게 있거든요. 기초금액 강사료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뭔가 큰 금액 있잖아요. 기초금액.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금액이 5만 원이고 낙찰률이 90% 있을 때 그러면 기초금액은 뭐냐면은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이 포함된 계약 강사료. 계약 강사료는 뭐냐면은 학부모님한테 나가는 돈이에요. 그것보다 높은 금액의 강사료를 연간 운영계획에 이미 다 계산하셨습니다. 전임자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있다거더라.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확정된 최종 확정된 계약 강사료는 뭐예요? 5만 원에서 90% 한 4만 5천 원인 거죠. 요게 계약 강사료고 학부모님한테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입찰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5만 원이 아니에요. 90%로 낙찰이 있기 때문에 4만 5천 원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4만 5천 원에 5% 이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2,250원으로 결정했는데 결정은 2,000원으로 학교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5% 아래로. 그래서 실제 수강료는 4만 5천 원에다 2천 원을 더한 4만 1천 원이구나. 여기에 교재 재료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계약 강사료가 있는데 계약 강사료가 뭐냐면은 여기서 보는 4만 5천 원이죠. 4만 5천 원은 뭐냐면은 업체가 추찰해서 경쟁한다고 했잖아요. 결정된 강사료고요. 실제 학부모님한테 걷게 되는 가중신문상 강사료가 우리 계약 강사료고요. 요게 2월 달에 심의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게 되고요. 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 표를 다 이해하시면 좋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전년도 연간 운영 계획에 기초금액 1인당 강사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표가 연간 운영 계획에 업체 위탁이라면 알 수 없는 표가 있거든요. 걱정 안 해주셔도 되는 게 만약에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이제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하게 되면은 제가 또 연수해 드리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뭔가 실제 계약한 것보다 큰 금액인 강사료가 하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엑셀이 있습니다. 방과학교 자료실, 서식 자료실에 보면은 여기 원가 계산서가 있거든요. 여기다 넣으면은 아까 기초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높은 금액을 했다. 그러면 업체에서 이제 투찰하거든요. 투찰을 하게 되면은 낮아진다. 그래서 강사료 수강료 결정서 요거를 이제 업체에서 만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봐가지고 괜찮네. 그러면은 수강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거가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제 업체가 기초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이 학교는 기초 강사료가 낮나요? 그렇게 했을 때 당황을 덜 하십니다. 왜?
그러면 투자를 높여야 하시지 그러셨어요? 정말 우리 학교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왜냐면 업체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높게, 기초 강사료가 낮았더라도 업체에서 높게 하시면 됐죠. 99%, 98% 이렇게 하셨게 됐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계약 강사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지급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업체에서 이제 그 정보 공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정보 공개를 막 요청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인건비 지급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초금액 대비 얼마 이상은 이제 강사님 드려라. 그렇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수용비, 계약 강사료가 아니라 기초금액 상전 시 책정한 강사료 단계에서 월별 운영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발견해서 지급하되 낙찰 금액이 아닌 기초금액 대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큰 금액이 있더라. 큰 금액 대비 몇 퍼센트 이상은 무조건 강사료를 드려야 된다. 그런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게 확약이 있어요. 그래서 업체가 우리는 기초금액 대비 몇 퍼센트는 인건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확약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처에서 돈 지급할 때 하시겠지만은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서 요거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월 달에 얼마 청구했고 우리 인건비 지급 비율에 관해서 얼마가 되는지 역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 지급액이 얼마고 그럼 인건비 지급 비율을 얼마로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지급 비율이 80%인데 기초금액이 거의 1억이 된다고 하면은 낙찰금액 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96%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엑셀에만 넣기만 하면은 인건비 지급비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행정실에서도 잘 해주시고 업체에서 잘 해주시겠지만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있다더라. 강사님한테 요 금액은 줘야 되는 그런 확약이 있다더라. 그다음에 지급 내역 확인 양식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고요. 잘 모르겠더라도 난 이거 모르는구나.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이게 어렵구나 했을 때 시기별로 이제 올라오거든요. 카톡방에 올라오면은 그때 이해하시고 질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개인위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원비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18일에서 20일까지 청구서가 날라오고요. 업체위탁은 업체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업체위탁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개인위탁은 꼭 고용산재보험을 사업지원비에서 잡으셔야지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재비로 지금 강사료 부분 했고요. 강사료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개인위탁은 12월 운영계획에 강사 공고할 때 자체에 강사료 얼마다 해가지고 이미 강사를 뽑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와 수용비를 합쳐가지고 학부모님한테 거두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다 교재교구 재료비에서 거두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위탁은요. 그 다음에 업체위탁입니다. 업체위탁은 뭔지 모르겠다라는 기초금액이라는 뭔가 지금 지금 각 학생 학부모님한테 계약한 금액보다 뭔가 큰 금액이 있고 거기서 이제 업체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낮아진 금액이 낮아졌다. 그래서 계약 강사료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기초금액의 일정 프로, 학교에서 정한 뭐 79, 80%는 꼭 강사님한테 줘야 되더라.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있더라.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좀 이해하시는 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강사료였고요.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동일한 건데요. 강사가 예스24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아니면은 근처 슈퍼에서 떼오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도서 재료비는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거로 학생 개별 구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이 사오는 거죠. 학생이 이거 사오세요 하면 사오는 건데 힘들잖아요. 학부모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어떻게 그 요리 재료들 얼마나치 어떻게 떼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물품 계약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사오는 거고요. 만약에 방과 후 업체나 강사가 도서 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는 상태에서 도서를 판매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체 개발한 교재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강사님이에요. 내가 편곡한 곡이에요. 돈 받을래요?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편곡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강사료 자체를 높게 해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는 판매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각종 서류들 준비해서 하는 경우가 1번적이고요.
아니면은 학교 아이디로 해서 하는 건데 학교 아이디로 해서 하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7가지 서류들 같은 거를 준비해서 하는 걸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용비입니다. 아까 전에 5% 이내라 했잖아요. 수용비는 뭐냐면은 학교 시설 사용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사료와 수용비는 별개이며 수용비는 강사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 이내에 정할 수 있고요. 2월 달에 업체 같은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12월 달에 받을 수 있어요. 수용비를요. 하지만은 업체는 이제 낙찰률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2월 달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5% 이내로 학교에서 정하시게 되고요. 심의를 받으시고 수용비는 뭐냐면은 뭐 전기료, 난방비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사용료보다. 그래서 거의 많이 하신 게 뭘 하시냐면은 전기요금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는 방과학교 보조인력 활동비로 우선 지급하라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용비는 그 2가지로 많이 쓰는구나.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경비 잔액은 학생한테 반환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은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 복지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은 거의 안 하고 정산은 0으로 딱 맞추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한번 짚어드리고 이제 좀 쉬는 시간 갖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결기는 기별 사업 종료 10일 이내에 정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일 이내에 사업 추진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셔야 돼요. 이거는 수익자 부담하면은 꼭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 지켜주시고 혹시 일자를 안 지킬 것 같으면 최대한 해가지고 올리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틀렸으면 나중에 수정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금기 미공개하면은 이제 회계 감사에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방과학교 수행비에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게 관리 수장을 지급한 경우 감사에 걸리겠죠. 현직고사가 출장, 휴가 등으로 방과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데 수업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강사로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감사에 걸리는 거죠. 교육청에서 지원금으로 강제로 반을 편성해서 현직 교원들에게 강사로 지급한 경우, 그러니까 강제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강사료 소득세 원천징수 미순시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 수용비를 제대로 집행 안 했을 때도 이제 걸리게 됩니다.